올해로 69이 된 이옥자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는데 다 보냈으니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쉬나 했는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가 않더군요. 텅 빈 집안의 정막과 시계 소리를 채워준 건 다름 아닌 제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그 녀석의 웃음소리 한 번 듣는 것이 제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그 어떤 재미난 구경거리보다 더 큰 위안이었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곤 했어요. 그 시간은 민준이와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휴대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제 일주일의 고단함을 씻어내리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가서 한바탕 신나게 목을 풀고 오랜 친구들과 점심으로 뜨끈한 갈비탕도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 한 상자를 샀어요. 알이 굵고 탱글탱글한 게 이걸 보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 제 입가에도 절로 미소가 번졌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 한 알한 알 정성껏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녀석 집에 갈 때 가져다 주려고요. 저녁을 간단히 챙겨 먹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휴대폰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울리는 걸 놓칠까봐 벨소리도 가장 큰 것으로 바꿔놓았죠. 1분 1초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드디어 8시 정각.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학원이 좀 늦게 끝나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하지만 8시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민준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이번에는 며느리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두어 번 울리자 금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아가, 민준이가 전화를 안 받기에. 혹시 무슨 일 있니? 아, 민준이요. 지금 영어 숙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제가 봐주고 있느라 통화하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나중에 통화하라고 전할게요, 어머님. 딸깍.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적막함에 마음이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 한창 공부할 나이니까. 숙제가 바쁘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걸자 이번에도 며느리가 대신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어머님, 민준이 오늘 학교에서 단체로 체험학습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 일찍 잠들었어요. 죄송해요. 그 다음 주에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 중이라는 짤막한 메시지가 전부였죠. 변명은 매주 그럴듯하게 바뀌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한 달 넘게 사랑하는 손주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의심으로 변해갔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을까? 그 착하던 내 손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아들, 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녀석이라면 뭔가 알지 않을까 싶어서요. 진석아, 잘 지내니?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죠. 다름이 아니라 민준이 말이다. 요새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들 녀석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아,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지은이한테 들었어. 민준이 요즘 학원이다 뭐다 해서 얼마나 바쁜데. 애 좀 그만 좀 귀찮게 해. 요즘 애들 다 스마트폰 붙들고 사느라 바빠. 엄마만 손주 보고 싶은 거 아니라고.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은커녕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군요. 알겠다.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그래, 내가 너무 늙은 욕심을 부렸나 보다. 요즘 아이들 세상은 나 같은 늙은이가 이해하기 힘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가슴속의 돌덩이는 점점 더 크고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손주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아들 녀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밤잠까지 설치기 일쑤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말 아침 큰맘 먹고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다진 고기와 두부를 꺼내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잡아보는 칼이라 손이 조금 무뎠지만 민준이가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힘든 줄도 몰랐죠. 정성껏 반죽을 빚고 계란물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부쳐내니 금세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저는 갓 부친 동그랑땡을 식지 않게 보온 도시락에 겹겹이 쌓아 담고 지난번에 사두었던 샤인 머스켓까지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예고 없이 찾아가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니 마침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서 뒹굴며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아. 제 목소리에 민준이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손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시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와락 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지은이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나오더군요.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불쾌함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들고 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민준이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잔뜩 해왔어. 점심은 먹었니? 저희 방금 시켜 먹었어요. 배불러요. 지은이는 식탁 위에 놓인 동그랑땡 도시락을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아들 진석이가 방금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아들 녀석 역시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게임에서 졌는지 민준이가 아쉬운 소리를 내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민준이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무슨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할머니도 한번 구경해 볼까?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엄청 재밌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제게 게임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주와 티격태격하며 게임을 구경하고 있는데 문득 민준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졌어요. 참, 민준아. 지난번에 가을 운동회 때 찍은 사진 있다면서 할머니한테도 좀 보여주라. 아, 네. 잠시만요. 민준이는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열어 손주의 학교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해맑게 웃는 모습,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하고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모습. 사진 속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귀여웠죠. 한참 동안 사진을 보다가 저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통화 어플을 눌렀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만 했어요. 제 불안감의 실체를. 최근 통화 목록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소록을 열어 할머니라고 저장된 제 이름을 찾아 눌렀어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작은 점 3개 메뉴를 눌렀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수신 차단 해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수신을 차단했으니 해제하라는 메뉴가 떠 있는 것이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쥔 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으로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왜 내 번호가 민준이 휴대폰에서 차단되어 있는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화면을 보더니 아주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비쳤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뻔뻔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한마디가 되었죠. 아, 그거요. 어머님, 민준이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할 나이예요. 자꾸 어머님이 전화해서 용돈 준다, 뭐 사준다 하시면 애가 공부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교육적으로 안 좋아서 제가 차단했어요. 왜요? 뭐 문제라도 있으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교육적으로 안 좋아서 제가 차단했어요. 문제라도 있으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죠.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감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주에게 전화하는 것이 교육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다니.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 하나 사주고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내 사랑이 그저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방해물에 불과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뭘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구세요? 라는 듯한 귀찮음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진석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다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 저 녀석에게 무얼 기대하겠어요. 제 어미가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거들지 못하는 위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만든 동그랑땡은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제가 사온 싱싱한 과일은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 없었죠. 제 사랑과 정성이 그 집에서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말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말씀 중에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죠.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메말라 버린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아 이글거리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서름, 시장에서 억척같이 장사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날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예쁜 여자와 결혼했을 때 흘렸던 기쁨의 눈물까지 제 인생은 온통 아들, 진석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고 아들이 웃으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죠. 며느리가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니 꾹 참았어요. 그들이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이 집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아들 내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손주 휴대폰에서 제 번호가 차단당하고 며느리에게 교육에 방해된다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이라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헛웃음이었죠. 그래, 이옥자. 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네 인생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자식과 손주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너는 껍데기만 남은 채 늙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 내 인생을 남의 행복을 위한 제물로 바치고 싶지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수첩에 적어두었던 단골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눌렀어요. 사장님, 저 상동 사는 이옥자입니다. 아,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 이 집 팔려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좋은 값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사장님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제 인생의 첫 번째 독립선언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과 보험 증서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오롯이 남은 내 인생을 위한 투자금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결심이 서자 행동은 빨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예금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노후를 위한 연금 상품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투자 상품에 대해 상담을 받았죠. 은행 직원은 갑자기 거액의 돈을 정리하려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그날 그냥 토라져서 집에 돌아왔다고 며칠 지나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주 간식이나 챙겨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들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에 실소가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동안 저는 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리기에 보니 아들 진석이의 이름이 떠 있더군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엄마, 주말에 저희 부부 동창회 가야 하는데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녁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뻔뻔했어요. 마치 그날 있었던 일은 꿈속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이제 바빠서 안 된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들은 제 단호한 대답이 의외라는 듯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바쁘다니? 엄마가 주말에 뭐가 바빠? 그냥 집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무슨 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주 하루 봐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렵다. 그리고 나 더 이상 니들 손주 봐주는 사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탁은 사양하마.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평생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으니 집을 잠시 비워줄 수 있겠냐고요. 물론이죠.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즐겼어요.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저 집이 이제는 곧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제 집이 로열동, 로열층이라며 요즘 보기 드문 급매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더군요. 그는 주요 부동산 앱에 제 집을 최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며느리가 매일같이 들어가서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수다를 떠는 아파트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에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로얄동 로얄층 집주인 사정으로 급매합니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진석이었어요. 받지 않고 끊어버리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끊고 또 걸려오기를 수십 차례. 결국 포기했는지 이번에는 장문의 문자가 도착하더군요. 엄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 카페에 엄마 집 팔려고 내놨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사실이야?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알았구나. 제가 보낸 첫 번째 신호를.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갑이고 그들이 을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제게 매달리게 될 차례였죠.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2의 인생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은 그야말로 불덩이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들 녀석은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전화를 걸어댔고 받지 않으니 나중에는 음성 메시지까지 남겨두었더군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
그 절박한 목소리에서 저는 진심 어린 걱정이나 미안함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초조함만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아예 무음으로 바꿔버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급한 쪽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잔뜩 상기된 얼굴의 아들과 그 옆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있는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저는 일부러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시고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님을 맞는 집주인처럼 아주 여유롭고 태연한 표정으로요. 어서 와라. 그렇게 눌러대지 않아도 문은 열리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난 모양이구나. 제 평온한 모습에 두 사람은 오히려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아들 진석이가 먼저 삿대질이라도 할 것처럼 제게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집을 팔다니 우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상의? 내가 왜 너희랑 내 집 파는 문제를 상의해야 하지? 제 차분한 반문에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며느리 지은이가 앞으로 나섰죠. 그녀는 어느새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있더군요. 참 대단한 연기력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민준이 전화기, 그거 정말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 마음이 이렇게까지 상하신 줄도 모르고. 제발 화 푸시고 집 파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민준 아빠 얼굴 봐서라도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애원했지만 저는 그 가식적인 눈물에 조금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죠. 아가,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게 정말 내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이니? 아니면 이 집이 날아갈까봐 걱정하는 거니?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평생 제가 단 한 번도 그들 앞에서 보여준 적 없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너희는 내게 상의라는 걸 해본 적이 있니?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낼 때 나한테는 통보만 했지. 민준 아빠 사업 자금 필요할 때 나한테는 부탁이 아니라 빚 독촉하듯 돈을 가져갔고, 하다못해 내 손주 휴대폰에서 내 번호를 차단할 때조차 너희는 나와 상의하지 않았잖니.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는 상의를 바라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야. 내가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장만한 내 유일한 안식처라고. 그걸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데 너희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말이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단호함은 천둥과도 같았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다.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사는 돈은 아까워하면서도 너희에게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너희가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했니? 필요할 때마다 돈이나 내어주는 늙은이, 주말마다 손주나 봐주는 한가한 할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특히 너 아가. 너는 나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엄히 대접해 준 적 있니? 명절 때 찾아와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내가 해준 음식은 짜내신 건데 타박만 했지. 내가 민준이에게 사준 옷은 촌스럽다고 버리기 일쑤였고 내가 주는 용돈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어.
그러면서 뒤에서는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돈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다고 흉을 봤다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네 친구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배신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죠. 이제 다 끝났다. 너희가 바라던 대로 나는 이제 돈밖에 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그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쓸 똑똑한 늙은이가 되기로 했어. 이 집은 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찾아서 떠날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나한테 기생할 생각은 버리고 너희들 힘으로 한번 살아보렴.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죠. 아들은 무언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없이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팔렸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요즘처럼 집값이 비쌀 때 이렇게 좋은 위치의 아파트가 급매로 나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손을 떠난 그 집은 이제 제 기억 속의 풍경이 될 뿐이었죠.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나니 제 통장에는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돈으로 더 넓은 집을 사거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은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 이자나 받아먹으며 살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게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청춘이자 되찾은 자유의 상징이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과 신문을 뒤지며 제가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했습니다. 제 선택은 아들 내외의 집 근처에 있는 더 크고 좋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바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국내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고 소문난 고급 실버타운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늙고 병든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둘러본 그곳은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호텔처럼 으리으리한 로비와 친절한 직원들, 24시간 내내 상주하는 의료진과 영양사가 짜주는 건강한 식단,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과 도서관, 영화관까지. 그곳은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커뮤니티였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모든 것이 제 개인적인 자유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투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이사하는 날,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낡은 가구와 그릇, 아들 내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손주에게 선물 받았던 어버이날 카네이션까지 과거의 저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어요.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물건들로 새로운 추억들을 채워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실버타운에서의 제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정갈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전에는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채화 강좌를 들었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잤죠. 오후에는 영어 회화 스터디에 참여해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화관에서 최신 개봉 영화를 보거나 라운지, 바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었고요.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의 할아버지,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언니,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친구까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들과 대화하며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실버타운 로비에 붙어 있는 크루즈 여행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일주하는 15일짜리 코스였어요. 젊은 시절 TV에서나 보던 그런 호화로운 여행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일하며 고개를 저었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왜 안 돼? 나라고 못할 거 없지. 제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가장 좋은 방으로 예약을 마쳤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손주를 맡겨야 한다는 걱정도 혼자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갔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주는 제 인생 첫 번째의 가장 근사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사람의 소문은 참 빠르더군요. 제가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크루즈 여행까지 예약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내외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저는 라운지에서 수채화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프런트에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민준이와 함께 저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었어요.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온 그들의 방문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손주가 함께 왔다는 말에 일단은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로비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이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잃어버린 엄마라도 만난 사람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곳에 혼자 계셨어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혼자 외로우실까봐 민준이랑 같이 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또다시 투명한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이 화려한 실버타운의 시설을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들 녀석 역시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그래도 우리한테는 연락을 줬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걱정? 놀라? 아니, 너희는 배신감을 느꼈겠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돈이 될 줄 알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쓰며 행복하게 사는 내 모습에 말이야. 저는 두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제 옆에 쭈뼛거리며 서 있는 민준이에게 손짓했어요. 민준아, 이리 와서 할머니 옆에 앉아. 그동안 잘 지냈어? 학교는 재미있고? 네, 할머니. 민준이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죠.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자기 미워해서 이제 안 보는 줄 알고 밤마다 울었다니까요. 참 끝까지 아이를 방패 삼아 제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어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우리 민준이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건 그냥 어른들의 사정이란다. 알겠지? 그리고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선물 상자를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둑한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겠지만 상자 안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학용품 세트가 전부였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포장을 뜯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민준이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녀의 노골적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준이 용돈 너희가 챙겨주렴. 나는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해서 말이야. 너희도 알다시피 이런 곳은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아마 그들은 제가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제 남은 재산은 당연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 테고요. 그때 아들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저희도 다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그만 화 푸시고 예전처럼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네. 어머니 없는 집은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그 진심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그리운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돈과 내 희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가 걷어찬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가 아주 편하고 행복하단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나 찾지 말고 너희 세 식구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보렴. 민준이는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할 테니 걱정 말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과 계산된 사과에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게는 이제 막 시작된 찬란한 제2의 인생을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갈 무렵 아들 진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돈 문제였어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사실 제가 하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는 바람에 자금 회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죠. 역시나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혹시 돈 좀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딱 1억만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가 엄마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거 정말 면목 없는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사실 저는 아들의 사업이 위태롭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진석이는 능력에 비해 늘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려 했고 그때마다 부족한 자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요. 제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언제고 무너질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하며 다음날 아침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제 마지막 낡은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을 거예요.
내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굶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이 결국 자식을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서가, 저는 차분하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그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네 능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했지. 그런데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 무리하게 대출받고 직원들 늘리고 사무실 확장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몄지.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거 너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다만 늘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겠지. 제 냉정한 지적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사업 자금 대주는 은행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해결사도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일 뿐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데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다. 이번 기회에 깨달으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말이야. 이제는 정말 너희 부부의 힘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 보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저는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와 내 행복을 위해 쓰일 거다. 나는 곧 크루즈 여행을 떠날 거고 돌아와서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거야. 그 계획에 네 사업 자금을 대주는 항목은 없단다. 미안하지만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들의 애원은 절규에 가까웠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돈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끊는다. 앞으로 돈 문제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어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는 드디어 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이 더 컸죠. 저는 창가로 다가가 막 인쇄되어 온 따끈따끈한 크루즈 여행 일정표를 펼쳐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푸른 지중해의 바다를 상상하며 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돈의 무게는 이제 온전히 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한 그날 이후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되찾은 평온의 무게만큼 아들 내외의 집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짐작하고 있었죠. 굳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않아도 그 집안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을지는 불을 보듯 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조건과 제 경제적 지원이라는 아슬아슬한 기반 위에 서 있는 부부였으니까요. 그 가장 단단했던 기반이 무너졌으니 집 전체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아마 그 시작은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였을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집으로는 붉은 글씨로 찍힌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며느리 지은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돈 걱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언제나 최고급 아파트에 살며 명품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닥쳐온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싸움을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 어느 날 저녁 진석이가 파김치가 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겠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을 테고요. 여보, 나왔어. 왔어? 오늘은 또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왔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분명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을 거예요. 진석이는 힘없이 넥타이를 풀어내리며 말했겠죠. 오늘 제2금융권에서 대출 연장 거절당했어. 다음 주까지 갚지 못하면 우리 이 아파트에 가압류 들어온대. 뭐? 가압류? 당신 미쳤어.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말이야? 지은이는 그제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쏘아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겠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엄마한테 조금만 더 잘했어도, 그깟 자존심 때문에 엄마 번호 차단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치지는 않았을 거다고. 진석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제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아들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뱉는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지은이 역시 만만하게 당하고만 있을 위인은 아니었어요. 뭐? 내 탓? 지금 제정신이야? 사업 말아먹은 건 넌데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려? 무능한 너 자신을 탓해야지. 누가 너더러 네 능력에도 안 되는 사업벌이라고 등 떠밀었어? 그리고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니. 엄마가 그렇게 나올 때 남자답게 중간에서 중재라도 한번 제대로 해봤냐고. 맨날 내 뒤에 숨어서 엄마 눈치나 보고 그러다 상황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그들의 싸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끄집어냈을 거예요. 며느리가 샀던 명품 가방의 개수부터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마셨던 술값까지 서로의 가장 아픈 곳만 골라 비수를 꽂는 상처투성이의 난투극이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어린 손주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숨죽인 채 듣고 있었을 겁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끔찍한 고성에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숙제를 하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좋아하는 게임을 켜도 재미가 없었겠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보지만 그 날카로운 소음은 아이의 여린 마음을 여과 없이 파고들었을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다. 민준이는 어쩌면 그때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저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늘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유일한 피난처였던 저를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모든 상황을 그려보았어요.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빠져나온 그 지옥에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버텨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막 평화로운 제 나라를 되찾은 행복한 여왕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들 내외의 불행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그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죠. 제 인생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운 이벤트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꿈에 그리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70평생 비행기라고는 제주도 갈 때 타본 게 전부였던 제가 무려 12시간을 날아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로마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크루즈선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하얀 성, 아니 거대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제 방은 바다가 훤히 보이는 발코니가 딸린 아늑한 선실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발코니에 나가 짭짤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시원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죠. 이 여행에서만큼은 과거의 이욕자는 완벽하게 잊어버리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자유만을 만끽하자고요. 크루즈에서의 하루는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발코니로 쏟아져 들어오는 지중해의 햇살에 눈을 뜨고 수십 가지의 음식이 뷔페식으로 차려진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했어요. 낮에는 가판위 선베드에 누워 책을 읽거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겼죠. 저녁이면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웨이터들이 서빙해주는 근사한 정찬 코스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밤에는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쇼를 보거나 재즈 음악이 흐르는 바에서 칵테일 한 잔을 마시며 새로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었고요. 여행 중에 저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저처럼 혼자 여행 온 호주 할머니, 은퇴 기념으로 부부가 함께 온 캐나다 할아버지,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젊은 신혼부부까지. 우리는 나이와 국적을 넘어 여행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금세 가까워졌죠. 저는 그들에게 제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여행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옥자로 저를 소개했죠. 그들은 제 서툰 영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제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어요. 배가 그리스 산토리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절벽을 따라 하얗게 이어진 집들과 파란 지붕, 그리고 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저는 그 풍경을 제 낡은 스케치북에 한참 동안 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좋은 걸 우리 아들, 우리 손주랑 같이 와야 하는데라며 아쉬워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오롯이 나 혼자 즐길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여행의 매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제 SNS에 올렸어요. 실버타운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산토리니의 골목길에서 활짝 웃는 사진,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젤라토를 먹는 사진, 배 위에서 열린 파티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까지. 제 얼굴에는 단 한 점의 그늘도 없었어요. 그건 꾸며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기쁨의 표현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아들 내외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라고 하세요. 자신들이 버린 엄마가 자신들 없이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를. 그게 그들이 받을 가장 큰 벌이 될 테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여행 중에 그렸던 그림들을 정리해 실버타운의 작은 갤러리에 전시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제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죠. 저는 그림을 팔아번 돈으로 제 자신에게 근사한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제 재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저를 더없이 자랑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에게서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보다 혈압도 훨씬 안정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비결이 뭔가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제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스트레스 덩어리를 잘라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를 병들게 했던 것은 나이도 음식도 아니었어요. 바로 제 인생을 갉아먹던 지긋지긋한 관계의 스트레스였죠. 그 독을 해독하고 나니 제 몸과 마음은 다시 예전의 건강함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제 선택은 제 인생을 구한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린 손주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어두워져만 갔겠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는 문득 제 생각이 났다고 해요. 자신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부모님은 민준이에게 제가 어디 멀리 요양하러 갔다고 둘러댔지만 민준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라는 단어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직감은 어른들의 거짓말보다 더 정확한 법이죠. 민준이는 제가 입주한 실버타운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사 오기 전 제가 할머니 이제 골든 라이프라는 아주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라고 말해주었던 것을요. 민준이는 주말에 몰래 동네 도서관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골든 라이프 실버타운이라고 또박또박 쳐넣었죠. 가장 상단에 뜬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하자 화려하고 깨끗한 시설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사진들을 구경했어요. 수영장, 영화관, 식당. 아픈 사람이 요양하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멋지고 활기찬 곳이었죠. 민준이는 호기심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클릭했습니다. 그곳에는 입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을맞이 등산 동호회 모임, 제3의 골든 라이프 가요제 현장, 우리들의 행복한 수채화 교실 전시회. 민준이는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 앞에서 아이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수채화 교실 전시회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작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였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제 옆에는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정하게 서서 함께 웃고 있었죠. 그 순간 민준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아픈 게 아니었다. 멀리 요양을 간 것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떠나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셨던 것이다. 부모님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믿음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반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뜬금없이 입을 연 것이죠. 나 할머니 보고 왔어요. 뭐? 며느리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인터넷으로 봤다고요. 할머니 하나도 안 아파 보였어요. 그림 전시회도 하고
친구들이랑 엄청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죠. 너 지금 엄마 아빠를 의심하는 거니? 그건 그냥 사진일 뿐이야. 속사정은 너 같은 어린애는 모르는 거라고. 왜 몰라요? 엄마가 거짓말했잖아요. 할머니 요양 갔다고 했으면서 왜 할머니랑 안 만나는 건데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뭐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수하고 직설적인 질문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을 겁니다. 아들 진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의 눈치만 살폈고 며느리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난 것에 대한 분노와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른들 일에 너는 빠져. 어디서 부모한테 말대꾸야. 너 당장 방으로 들어가. 결국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고 대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죠. 아이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늘 정직하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 부모님이 사실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민준이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어떻게든 할머니와 다시 만나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반란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업 자금줄이 막힌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들 민준이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으니 며느리 지은이가 느끼는 위기감은 극에 달했겠죠. 결국 그녀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제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실버타운 제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며느리 소지은이었어요. 곱게 접은 분홍색 편지지를 보니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죠. 이 상황에 연애 편지라도 쓰는 줄 아나. 저는 편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정갈한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께 밤낮으로 어머님 생각에 잠 못 이루다 이렇게 펜을 듭니다. 먼저 제가 어머님께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정말 죽일 년입니다. 어머님의 깊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고 철없는 생각으로 어머님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민준이 교육에 대한 압박감과 주변 엄마들과의 경쟁 속에서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과해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민준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양분이었는지를 저는 어머님께서 떠나시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안 계신 저희 집은 이제 집이 아니라 텅 빈 껍데기 같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 할머니를 찾으며 웁니다. 아이가 점점 말라가고 웃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이가 인터넷으로 어머님 사진을 찾아보고는 제게 왜 거짓말을 했냐며 대들더군요. 아이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설상가상으로 민준 아빠의 사업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든든하게 버텨주실 때는 몰랐는데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러다 저희 세 식구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머님께서 곁에 계셨다면 저희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입니다. 어머님,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어머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평생을 속죄하며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매일 해드리고 어머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죄인 소지은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참 대단한 글솜씨였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교육에 대한 압박감이라는 핑계를 대고 매일 밤 우는 민준이를 방패 삼아 제 마음을 흔들고 결국에는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본론을 꺼내놓는 그 치밀함. 편지 어디에도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고 돈만 보고 접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진심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계산된 아부와 동정심 유발뿐이었죠. 제가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당장 아들 내외에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나한테 이런 편지를 썼을까 하며 남은 재산을 모두 끌어모아 그들의 빚을 갚아주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바보 같은 이욕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가장 깔끔한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잘 받았다. 너희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빈다. 하지만 그 행복에 나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너희 세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저는 제가 쓴 답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단단하고 서늘한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아침 바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제 손을 떠나 날아가는 그 편지가 제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요.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제게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궤도가 완벽하게 바뀐 후 저는 하루하루가 축제 같았어요. 실버타운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맛집을 찾아다니고 주말이면 근교로 그림 스케치 여행을 떠났죠. 제 SNS는 온통 행복한 웃음과 활기 넘치는 활동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마음이 잘 맞았던 영희 언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저처럼 홀가분하게 제2의 인생을 즐기러 온 멋쟁이였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영희 언니의 칠순 생일을 맞아 저희 수채화 동호회 친구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를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희 모두 한껏 멋을 내고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카페에 들어서니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향긋한 커피 내음,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하루에 아주 불쾌한 불청객이 끼어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예약된 자리에 앉아 막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카페의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 쪽에서 유독 제 귀에 익은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고개를 돌려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며느리 소지은이가 민준이 학원 엄마들로 보이는 여자들과 함께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 한껏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자신의 시어머니 자랑을 늘어놓는 중이었습니다. 어머, 얘들아,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신세대라니까. 지금쯤 스페인에서 플라멩코 보고 계시려나?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직접 골랐다면서 나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보내셨지 뭐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나를 딸처럼 아끼셔서 당신 평생 모은 재산으로 된 건물 하나도 벌써 우리 진석 씨 앞으로 돌려놓으셨다니까. 나중에 민준이 유학 자금으로 쓰라고. 정말 통이 크시지 않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스페인? 명품 가방? 건물? 저게 지금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저를 아주 작정하고 소설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주변 엄마들은 와, 지은아,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어쩜 시어머니 복을 그렇게 타고났니? 라며 부러움 섞인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죠. 지은이는 그 반응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희 테이블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나선 영희 언니가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주인공 영희를 위해 다 함께 축배를 들까요? 그리고 이 멋진 파티를 준비해준 우리 총무, 이옥자 여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해요. 이옥자라는 제 이름이 카페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제 쪽을 향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 위에 쨍소리를 내며 떨어뜨리는 바람에 하얀 테이블 보는 순식간에 얼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놀라 지은아,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라며 걱정했지만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우아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테이블로 걸어갔죠. 어머나 아가, 여기서 다 보네. 세상 참 좁구나. 제 목소리에 지은이의 친구들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지은이는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스페인에서 언제 돌아오셨어요?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서프라이즈로 오신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 애썼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거짓말에 마침표를 찍어줄 차례였으니까요. 스페인? 아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구나. 나는 몇 달째 서울에 있는 골든 라이프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단다. 거기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영장도 있고 그림 교실도 있고 너도 나중에 나이 들면 한번 와보렴. 물론 초대를 받는다면 말이지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꽂혔을 겁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내 친구들이야. 오늘은 우리 영희 언니 칠순이라 내가 파티를 열어주었단다. 너도 인사하렴. 내 아들 진석이의 아내 소지은이라고 한다. 저는 일부러 내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아내라고 칭하며 완벽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을 마친 지은이의 친구들은 경악과 황당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은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지금까지 너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창피함과 모멸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체면과 허영이 그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덫에 걸려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자, 우리 영희 언니의 멋진 칠순과 우리 모두의 빛나는 오늘을 위하여. 위하여. 경쾌하게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가 자리를 슬쩍 쳐다보았어요. 지은이의 친구들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없었고 그 자리에는 지은이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오히려 연민의 감정이 들더군요. 스스로를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저 가엾은 영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그 또한 그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행복을 만끽하기에도 바빴으니까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날 이후 민준이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엄마의 초라한 모습을 직접 전해 들었거나 혹은 그날 이후로 더욱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엄마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직감했겠죠. 아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할머니와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휴대폰이 없었고 집 전화는 늘 엄마의 감시 아래 있었어요. 민준이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죠. 바로 학원에서 가장 친한 단짝 친구 민호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며칠 동안 자신의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를 사주며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나 네 휴대폰 딱 5분만 빌려주면 안 될까? 정말 중요한데 전화할 곳이 있어서 그래. 통화요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민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최신 스마트폰을 선뜻 건네주었죠.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학원 복도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억 속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던 제 전화번호를 하나씩 정성껏 눌렀어요. 그때 저는 실버타운 제 방에서 한가롭게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광고 전화려니 생각하고 그냥 끊어버릴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붓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제 손주 민준이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민준이니? 우리 민준이 맞아? 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목소리 들으니 정말 좋네. 그동안 잘 지냈어? 밥은 잘 먹고? 학교는 재미있고?
제 질문에 민준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번호 차단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저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이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에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어린 것이 부모와 할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웠을까요? 저는 목이 메어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민준이 단 한순간도 미워한 적 없단다. 이건 민준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고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거란다. 그러니 우리 민준이는 절대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알겠지?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 지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곳에서 사는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지,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제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밝고 명랑했어요. 아이에게 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정말 재미있게 지내시는구나. 다행이다. 민준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예전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저는 맞장구를 치며 웃어주었죠. 그렇게 짧고도 긴 통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민준이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머니한테 전화한 거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야 한다. 괜히 말했다가 우리 민준이만 혼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약속해줘. 부모님 미워하지 않겠다고. 두 분 다 민준이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야.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 뿐이란다. 우리 민준이가 중간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해. 할머니랑은 이렇게 가끔씩 우리 둘만의 비밀 통화로 만나면 되니까. 알겠지?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자 희망이었죠.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가 아주 단단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와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호의 휴대폰을 통해 비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아이는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유일한 비밀 친구이자 든든한 상담사가 되어 주었어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주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저는 결국 지켜낸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제 삶은 나날이 평온했지만 아들 내외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벼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돈줄을 끊어버리자 아들 진석이의 사업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살고 있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빚잔치 끝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죠. 저는 그 소식을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간 후에도 가끔씩 안부를 전하며 지냈거든요. 사모님, 저 진석 씨 소식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좋은 집 팔고
지금은 어디 오래된 빌라 반지하로 이사 갔다던데, 쯧쯧.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사모님 덕에 호의호식하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사장님의 혀차는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허약한 뿌리를 가진 나무들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지은이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부러움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반지하 월세방에서의 삶은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아마 매일같이 남편을 들볶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겠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저는 실버타운 제 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런트에서 인터폰이 걸려왔어요. 제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저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막무가내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저는 경비 직원에게 아들을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쪽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비상계단으로 나가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아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훤칠하고 늠름했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길 잃은 가여운 짐승처럼 보일 뿐이었죠. 제 발소리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은 깊게 패어 공허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울며 두서없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뒷바라지해 주셨는지, 엄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한 번도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 때 제가 중간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아내 말에 휘둘려서 엄마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저는 아들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엄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의 울음 섞인 고백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닌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 남자의 눈물이었죠. 제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제 아들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모질었던 제 마음도 결국에는 흔들리고 말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를 일으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베풀어야 할 마지막 사랑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직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사업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했던 1억 원짜리 수표였어요. 아들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받아라.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저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제 인생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어미로서 너에게 주는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다. 이걸로 대출금 같은 거 갚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당장 이 돈으로 네 아내와 아들이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작은 전세방 하나 구해.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작은 트럭이라도 한 대 사서 내일부터 당장 시장에 나가 과일 장사라도 시작해. 네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네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땀 흘려 돈 버는 게 얼마나 정직하고 힘든 일인지 네 몸으로 직접 깨달으라는 말이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마지막으로 나와 너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네 엄미가 아니고 너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호적에서 너를 파낼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오늘부로 너를 완전히 지워낼 생각이다. 그러니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성공해서 찾아올 필요도 없고 실패해서 찾아올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 네 인생은 온전히 너 혼자 책임지고 살아나가야 한다.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효도다. 알겠니?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차가운 비상계단을 걸어 나오며 저는 제 심장의 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제 아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때로는 품에서 놓아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버타운에 살지 않아요. 수채화에 대한 열정이 깊어져 몇 년 전부터는 인사동의 작은 골목에 제 이름을 건 조그마한 갤러리를 열었거든요. 그림을 팔아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제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제 노년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있었죠. 아들에 대한 소식은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아주 가끔씩 건너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돈으로 정말 트럭을 사서 새벽 시장을 누비며 채소 장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 몇 년간은 고생도 무척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콧대 높던 며느리 지은이도 처음에는 반지하 방구석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근처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마 그 지독한 가난과 고생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의지하는 법을 그리고 땀의 가치를 비로소 배우게 되었겠죠. 지금은 작은 채소 가게를 하나 얻어 제법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정말 두 발로 땅을 딛고 서게 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자랑스러운 손주 민준이가 있었죠. 할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민준이는 국내 최고의 미대에 진학해 조각가를 꿈꾸는 멋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머니와 계속 연락을 이어온 속 깊은 아이였죠. 민준이는 주말마다 제 갤러리에 들러 작품 활동을 돕기도 하고 저와 함께 미술관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를 넘어 인생과 예술을 논하는 가장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5월의 오후였어요. 민준이의 졸업 작품전이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가장 아끼는 옷을 차려입고 손주를 위한 커다란 꽃다발을 든 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민준이가 몇 달간 밤을 새워 만들었다는 거대한 조각상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무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한 여인의 상반신을 표현한 작품이었죠. 저는 그 작품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은 평생 시장에서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던 제 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 손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새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한 끝에 마침내 피워낸 자기 자신의 살, 자기 자신의 꿈. 민준이는 제 인생을 그 어떤 자서전보다도 더 깊고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던 거예요. 할머니, 제 작품 어때요?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민준이가 쑥스러운 듯 물었어요.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고다, 아들아. 네가 할머니에게 준 세상 최고의 선물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전시장 한쪽 구석에서 두 사람이 저희 쪽을 망설이듯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 진석이와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예전에 그 경박하고 불안한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그 자리에는 성실한 노동으로 다져진 평온함과 조심스러운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게로 다가와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니 선생님. 찾아뵐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아들 전시회라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부디 강령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호칭이 얼마나 무겁고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지를 깨달은 것이겠죠. 아들 역시 제게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래, 너희도 고생 많았다. 이제는 정말 니들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기 좋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원망을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온 두 개의 독립된 가족으로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회상에 잠깁니다. 며느리가 제 번호를 차단했던 그날, 제 인생의 1막은 끝나고 새로운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가 막히고 끊어지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가장 완전한 단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작을 위한 서곡이 되기도 하더군요. 저는 자식을 차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나도 얄팍하고 슬픈 해석일 뿐이죠. 제가 그날 제 손으로 세차게 닫아버린 것은 제 영혼을 갉아먹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뿌리까지 썩어 들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아끼는 가지일지라도 과감하게 쳐내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가지는 이미 병들어 있었고 그 가지에 붙어 기생하던 며느리라는 넝쿨은 나무 전체를 고사시킬 독을 품고 있었죠. 저는 나무 그 자체인 제 인생을 살리기 위해 병든 가지를 잘라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외과 수술이었어요. 제가 차단한 것은 전화번호라는 몇 개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불행한 관계의 사슬을 끊어낸 것이고 엄마니까, 할머니니까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무력한 과거를 차단한 것이며 자식의 그늘에 기생하며 나의 행복을 유예했던 나약한 마음을 영원히 막아선 것이었죠. 제 인생이라는 집에 더는 초대하지 않을 손님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관문에 아주 단단한 빗장을 건 행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내칠 수 있냐고 천륜을 어긴 어미라고 비난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부모의 인생은 유한하다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텅 비어버린 자신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의존적인 자식뿐이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스스로 가득 찬 잔만이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텅 빈 잔을 억지로 기울이며 제 영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주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는 스스로를 가득 채우는 법을 배웠고 제 잔은 넘치지는 않아도 늘 맑고 향기로운 차로 그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제 마지막 선택이 정말 매정하기만 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품에서 밀어내는 것이야말로 한 인간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온실 속 화초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작은 비바람에도 쉬이 꺾이고 말죠. 저는 제 아들이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닌 거친 들판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리는 들꽃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 그늘을 완전히 거두어냈을 때 아들은 비로소 스스로 햇빛을 찾아 뻗어나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아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이름의 혹독한 자유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차단 끝에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할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주름진 세월의 흔적을 끌어안고 자신만의 색깔로 캔버스를 채워나가는 화가 이욕자를 봅니다. 제 그림들은 화려한 기교는 없을지언정 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새벽 시장의 억척스러움, 아들을 향한 애틋함,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평온까지. 제 붓끝에서 되살아난 과거의 모든 감정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요로웠는지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훈장이 되었죠. 갤러리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자랑스러운 손주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 아이 민준이는 제게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입니다. 제가 잘라낸 병든가지 옆에서 기적처럼 건강하게 돋아난 새로운 희망의 가지죠. 우리의 관계는 의무나 희생이라는 낡은 벽돌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예술을 응원하며 서로의 영혼을 보듬는 진정한 우정으로 지어졌기에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의 눈을 통해 저는 제가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을 봅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저 눈부신 햇살처럼 오직 따뜻하고 찬란한 날들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저는 이제 온전히 제가 선택한 길 위를 걷고 있으니 넘어져도 그것은 제 몫이고 다시 일어나도 그것은 제 힘입니다. 제 인생의 악보에는 더 이상 후회라는 이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멜로디만이 고요히 울려 퍼질 뿐입니다.